제주도의 초록빛 파도 너머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68세 박미자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마산에서 약사로 일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꿈꿨던 제주도 이사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들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게 되는데요. 낯선 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아픔을 치유하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박미자님의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자입니다. 저는 68세이며 마산시에서 40년 넘게 약사로 일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맞는 약을 건네고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죠. 저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국 카운터 뒤에 서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고객들과 대화했어요. 제 남편 이상철은 마산의료원에서 의사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환자들의 말을 항상 주의 깊게 들어주는 친절한 의사였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많이 존경했답니다. 저희 둘 다 작년에 은퇴한 후 다음 큰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제주도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는 본토 남쪽의 푸른 바다에 자리 잡고 있죠. 여보,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하면 매일 아침 올레길을 따라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올레길은 제주도를 둘러싸는 아름다운 걷기 길이에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죠. 그래. 남편은 눈가에 주름이 지며 미소 지었어요. 가끔 한라산도 등산하고 매일 바다도 볼 수 있을 거야. 지친 도시의 폐에 신선한 공기를 채울 때가 됐어.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소음 대신 파도 소리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봐. 저희는 마산의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려고 계획했어요.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바다가 보이고 작은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고 싶었어요. 특히 제주도 특산품인 귤나무와 아름다운 동백꽃을 기르는 꿈을 꾸었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은퇴 후 한국에 머무는 것에 항상 들뜬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남편에게 불평을 하곤 했죠. 은퇴 후 다른 나라로 이사할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일까? 내 친구 수진이는 딸 근처에 살기 위해 호주로 이사했는데 그곳이 정말 멋지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남편은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 중 하나야. 검은 화산암, 푸른 바다, 초록 들판, 우리나라에 있는 천국이라고.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이 휴가 때 해외로 가잖아. 저는 반박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작년에 짧은 휴가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달라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더 맑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햇살 아래 반짝이는 맑은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초록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죠. 멀리 한라산이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검은 화산모래가 있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으로 밀려들었죠. 당신 말이 맞았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아름다워. 천국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었어. 항상 여기 있었던 거야. 저희는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탐험했습니다. 올레길을 걷고 푸른 숲속에 숨겨진 폭포를 방문하고 해녀들이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어요. 매일 이 섬에 더 빠져들었답니다. 마산으로 돌아온 후 바로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집을 찾아보고 돈을 더 모으고 일부 물건들을 상자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주 트레일용 특별한 등산화를 샀어요. 저는 제주 식물과 그것들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책을 샀죠. 다음 봄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봄이면 우리는 제주의 새 집에서 아침을 맞이할 거야. 하지만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봄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제주집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들떠서 여러 집들을 가리키며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했죠. 이것 좀 봐. 남편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해변과 가까워. 그리고 너무 비싸지도 않아.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팔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만. 그는 문장을 끝마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어요. 제 남편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해요. 빨리 와주세요. 저희는 마산 하포동 302호 아파트에 살아요. 서둘러 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버텨.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어. 천천히 숨 쉬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남편은 약하게 제 손을 꽉 쥐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함께 제주도에 가고 싶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 남편이 30년 동안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의 생명은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불공평했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저는 혼자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제주집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어요. 포장을 시작했던 상자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죠. 남편이 새 등산화는 문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신지 않았답니다. 함께 제주도로 이사가는 우리의 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도 제주도에 갈까요? 아니면 모든 추억이 담긴 마산에 머물까요? 저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다 넘는 배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일주일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그 없이는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마이너스 그저 차와 토스트 정도만 먹었죠. 그의 좋아하던 커피잔은 여전히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옮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 아들 민호가 그의 아내 지연과 5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니, 계속 전화드렸어요. 민호가 걱정이 담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힐끗 보았어요. 며칠 전에 꺼놓고 잊어버렸더군요. 미안해. 그저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슬픔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단다, 꼬마야.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빈 냉장고와 설거지 되지 않은 그릇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드셨어요? 그녀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며 청소할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요즘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고 지연은 부엌에서 수프를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화사한 존재가 제 빈집을 다시 생기로 채웠답니다. 지연이 만든 수프를 먹은 후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저는 마산의 회색 아파트 건물들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딘가 그 너머에는 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는 제주도가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일하는 조선소가 재정 문제가 있어서 곧 감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부서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참 걱정되겠구나. 저는 다시 그에게 관심을 돌리며 말했어요.
민호는 창원 조선소에서 15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것은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였어요. 마이너스 지금까지는요. 네, 이미 급여를 15% 삭감했어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출과 민준이의 교육 자금까지 생각하면 지연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지지하듯 꽉 잡았어요. 그래서 민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방이 3개이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지연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출산 휴가 중이니 어머니를 돌볼 수 있고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희망찬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혼자서 제주도로 이사가서 남편과 저희가 공유했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잘 모르겠어, 민호야. 이곳을 팔고 제주도로 이사갈 생각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주도요? 혼자서요? 어머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만약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떡해요? 너희 아버지와 나는 계획이 있었어.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꿈이 있으셨다는 것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그렇게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매일 밤 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손자의 밝고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제 공허한 나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 그 외로움, 혼자 먹는 식사들. 너희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새를 들고 있어요. 계약이 2달 후에 끝나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방 2개짜리 집인데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기로 이사 오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30년 동안 우리의 집이었어요. 구석구석 남편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어디서나 그를 볼 수 있지만 그는 실제로 거기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제가 바로 거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그의 눈에서 보였어요.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제주도에 가야 할까? 아니면 민호와 그의 가족을 도와야 할까? 물론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남편은 제가 우리 아들을 도우길 원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항상 그에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어.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사 올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몇 가지 규칙을 정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호는 기쁨에 넘쳐 보였어요. 어떤 규칙이든 따를게요. 그리고 이건 시험 삼아 하는 거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2주 후 민호의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들은 2번째 방을 차지했고 민준이는 예전에 민호의 어린 시절 방이었던 작은 3번째 방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크고 비어 있다고 느꼈던 아파트가 갑자기 다시 생기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고 민호는 몇 달 동안 고장난 집안 물건들을 고쳐주었으며 민준이는 그의 웃음소리와 끝없는 질문으로 방을 채웠어요. 저는 다시 쓸모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한글 공부를 도와주고 전통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연에게는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김치 레시피를 보여주었답니다. 와, 어머니, 이건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의 김치예요. 지연이 그것을 맛본 후 감탄했어요. 비결은 적당한 양의 젓갈에 있어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사과를 사용해서 달콤함을 내는 거지. 어느 날 지연과 함께 김치를 만들고 있을 때 그녀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한국의 김치 만들기가 유네스코에 의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아세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저는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느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마산의 해산물은 한국 전역에 유명해요. 매일 가장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는 이곳에 사는 우리는 정말 행운이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의 고추장을 보며 이 전통이 어떻게 한국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는지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지연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언젠가 지연은 민준이나 그의 미래 아내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아마도 안정을 찾기 위해 제주도에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 가족과 함께 우리의 공유된 한국 문화유산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아마도 마산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익숙한 것에서 위안을 찾고 전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상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 한국은 내 평생 내 집이었어. 아마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경이로움에 눈을 뜰 때가 된 것 같아. 이 평화로운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답니다. 인생은 곧 더욱 복잡해질 참이었어요. 민호네 가족이 이사 온 지 약 2달 후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징조는 작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꽃병의 작은 균열 같은 것이었죠.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답니다. 4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제가 깨기 힘든 습관이 되었어요. 저는 아무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희미한 아침 빛 속에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아침 시간은 저에게 소중했어요. 차를 우려내고 발코니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지연이 파자마 차림으로 나타나 불쾌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녀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청소기를 돌리지 말아주실래요? 지금 겨우 6시 30분이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희는 조금 더 자고 싶었어요. 저는 진공청소기를 껐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괜찮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적어도 8시까지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공청소기를 치웠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쌀, 국, 구운 생선과 여러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리를 좋아하는 민준이를 위해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모두가 마침내 9시 30분에 일어났을 때 음식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시 데워야 했답니다. 와, 어머니, 이건 잔치 음식이네요. 민호가 말했지만 그가 쌀과 국을 조금만 담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말에 보통 토스트나 시리얼만 먹어요. 지연은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 잼을 바르고 여행용 머그잔에 커피를 부었어요. 친구와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 점심 식사를 위해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직 민준이만 제대로 앉아서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국이 최고예요. 김치 더 주세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노력을 고마워하더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생활 습관의 차이가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연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답니다. 저는 TV로 전통적인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즐겼지만 민호는 집에 오자마자 야구 경기나 액션 영화로 채널을 바꾸곤 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숙제를 해야 할 시간에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왜 공부 안 하니? 내일 학교 가야 하지 않니?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숙제 전에 1시간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는 장난감 로봇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시야. 너무 늦게 숙제를 시작하면 집중하기에 너무 피곤할 거야.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지연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건 민준이와 저희의 약속이에요. 학교 후에 놀이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저녁 식사 그리고 숙제를 해요. 하지만 내가 민호를 키울 때는 그는 항상 학교 직후에 숙제를 했어. 마음이 아직 맑을 때 제가 설명했어요. 지연의 미소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현대 육아는 다르답니다. 아이들도 발달을 위한 놀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어요. 결국 이것은 그들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민호를 키운 방식과 너무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부엌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쌀과 곡물은 위쪽 캐비닛에, 향신료와 기름은 스토브 근처의 서랍에, 야채는 항상 냉장고의 두 번째 선반에 두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재배치했어요. 어머니, 식기를 식기세척기 근처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항상 식기를 이 캐비닛에 보관했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를 중얼거렸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민준이를 위해 전통적인 한약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민호가 어렸을 때 만들어 주던 것과 같은 조리법이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대추, 생강 및 기타 약초의 혼합물이었죠. 민준아, 이 한약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내 아빠처럼 키가 크고 튼튼해질 거야. 저는 어두운 액체를 작은 컵에 따르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의심스럽게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컵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받기 전에 지연이 부엌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애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약초 강장제야. 민호에게 만들어 주던 것과 같은 거야. 아이들 건강에 좋아. 민준아, 그거 마시지 마. 지연이 컵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민준이에게 약을 줄 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약물에 민감해요. 내가 40년 동안 약사였어. 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내 손자에게 해로운 약을 줄 리가 있겠니? 이건 그냥 건강보조제야. 그래도 먼저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지연이 고집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는 상처받고 당혹스러웠어요. 제 시대에는 할머니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한 지식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제 제 경험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저는 컵을 다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버릴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더 하찮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손님은 존중이라도 받는데 저는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주말 저는 민호와 지연이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소리가 쉽게 전달되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민준이를 키우는 방식에 계속 간섭하세요. 지연이 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집이잖아.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머니의 공간에서 어머니의 규칙대로 살고 있어요. 지연이 계속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집이 있다면, 이 집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면, 저는 그들의 문에서 멀어졌고 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서 제 집을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평생 일해서 지불한 집, 제가 민호를 키우고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보낸 집, 그들이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민호와 지연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난 후 저는
그들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멈추는 속삭임,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교환하는 빠른 시선들, 그리고 갑자기 제 재정 서류에 매우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그들이 이사 온 지 약 5달 후에 어느 저녁, 제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민준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는 단둘이 있었어요. 민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심각해 보였답니다.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최근에 재정 관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가 안경을 긴장하며 고쳤으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상황.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네, 어머니의 자산 미래 보장.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삭이던 대화를 기억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돌을 삼킨 것처럼 제 위가 단단하게 느껴졌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세금 목적으로 더 좋을 것이고 나중에 상속 과정도 단순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얼굴을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아파트,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곳, 모든 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이곳, 민호는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래야 하지?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겨우 68세야.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이죠. 민호가 급히 말했어요. 그저 현명한 재정적 조치일 뿐이에요.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해요. 물론 어머니는 여전히 여기 사실 거예요. 부동산 서류에 이름만 바뀔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같은 코, 같은 모양의 눈.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남편의 눈에서는 결코 본 적 없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그의 눈빛에 있었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다시 뜨개질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후회할 수도 있는 말을 하기 전에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제 대답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어머니.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말고요. 부동산법은 변하니까 이런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가 떠난 후 제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뜨개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침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고 그의 따뜻한 눈은 유리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의 이미지에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을 원해. 우리가 함께 지은 집을. 다음 날 아침 제가 발코니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평소보다 더 달콤했죠. 어머니, 민호가 부동산 이전에 대해 말씀드렸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랬어.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분에서 기르고 있는 작은 토마토 식물에 집중했어요. 그것이 더 커질 때 지지해줄 지지대가 필요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재촉했어요. 재정적으로 정말 합리적이에요. 민호와 저는 유산 계획에 대해 많이 읽어봤어요. 저는 마침내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연아, 나는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내 재정을 관리해 왔어. 왜 갑자기 이런 걱정이 생긴 거니?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세금법은 더 복잡해져요. 우리는 그저 어머니가 보호받으시길 원할 뿐이에요. 보호? 저는 되풀이했어요. 아니면 너희 자신을 보호하려는 건가? 그녀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에게 말한 것처럼 생각해 볼게.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그것이 좋은 생각인 새로운 이유를 들면서요. 때로는 세금 혜택을 언급했어요. 다른 때는 상속 문제를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한 번은 민호가 만약 그의 이름이 재산에 올라가 있다면 민준이의 미래 대학 비용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매번 저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동기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연의 목소리 소리에 깨어났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한 우리 계획은 막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팔거나 담보로 써서 제대로 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저는 침대에서 굳어버렸고 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마산의 요양시설로 간다면 우리는 집을 팔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정확해요. 지연이 계속했어요. 민호는 계속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재정적 보호나 세금 혜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그들을 위해 팔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재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솔직히 민호와 저는 돈이 필요해요. 지연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직장 상황과 우리 빚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 제가 그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와 지연이 민준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요. 신중한 생각을 한 지 사흘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과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게임은 없고 더 이상의 가장도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가 잠자리에 든 후 저녁 식사 후까지 기다렸습니다. 민호와 지연에게 거실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어.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호가 걱정스러워 보이며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사흘 전에 내가 거실에서 한 전화 통화를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려는 너희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연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의 입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그만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내가 늙었다고 어리석어 보이니? 내가 약사로 일할 때 누군가의 눈만 보고도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너희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침내 지연이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가 흐느꼈어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직장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변호하거나 계속 거짓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그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이제 저를 속여 집을 빼앗으려 했다고 인정하며 앉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를 즉시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외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 더 강한 부분은 이 배신이 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저는 내면의 감정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해. 2주요? 지연이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집을 찾을 수 없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어야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절박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죠? 그건 너희가 알아낼 일이야.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대화는 끝났어. 제가 침실로 걸어가는 동안 지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어요. 저는 문을 닫아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침실 문 잠금 장치의 열쇠를 돌렸어요. 더 이상 제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마산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저 밖에는 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는 제주도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마지막 세월을 보내길 꿈꿨던 곳이었죠. 아마도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혼자 속상했어요. 혼자서 그 꿈을 따라갈 시간이.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 찼던 아파트는 이제 전쟁터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와 지연은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붉은 눈과 긴장된 입술로 유령처럼 움직였답니다. 오직 민준이만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할머니, 우리 왜 짐을 싸고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지연이 그의 장난감을 상자에 넣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의 순진한 눈이 희망에 차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아니 얘야. 할머니는 여기 남을 거야. 그의 아랫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밤에 누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저는 그를 가까이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써줄게, 알았지? 그리고 가끔 놀러 올 수도 있을 거야. 마지막 부분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이사날 민호와 지연이 그들의 물건을 작은 트럭에 싣는 동안 저는 침실에 머물렀어요. 제가 그들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답니다. 아파트가 조용해졌을 때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나오려던 찰나 제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혼자 서 있었어요. 지쳐 보였고 그는 갑자기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대로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말을 믿지 못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칼날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의 습관이었죠. 민준이 잘 돌봐.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민호는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빈 아파트를 걸어 다녔어요. 어쩐지 더 커 보였지만 전보다 더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방은 침대 밑에 잊혀진 작은 로봇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나중에 그에게 보내줄 계획이었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요리 소리도, 배경에서 재생되는 TV도 없었어요. 그저 저와 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남편과 제가 공유했던 꿈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동안 약국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나 제주도로 이사가.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말했어요.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 드디어 결정했구나. 그녀는 기쁜 듯 했어요. 정말 좋다. 언제 가니? 이 아파트를 팔고 그곳에 집을 찾는 데로 가려고 해. 제주도에 집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 그녀가 제안했어요. 내 사촌 2~5년 전에 그곳으로 이사했어. 그녀에게 널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고마워. 저는 몇 달 만에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았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바빴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제 아파트를 내놓고 수십 년간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제주의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정숙의 사촌인 김 씨는 제주도 남쪽 해안의 서귀포시 근처에 있는 여러 집의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이 집은 바다 전망이 좋아요. 김 씨가 전화 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점과 의료시설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혼자 살 때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집은 완벽했어요. 바다 전망이 있고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작은 2베드룸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특히 마산의 아파트가 꽤 가치가 있게 된 이유로요. 제 소지품을 포장하면서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10주년 기념일에 준 파란 주전자. 민호가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 제가 40년 동안 입었던 흰 약사 가운이요. 어떤 것들은 간직하기로 했어요. 다른 것들은 이웃에게 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게 정말 중요한 것만 간직하며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게 느껴졌답니다. 침실 옷장을 청소하는 동안 남편의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발견했어요. 그의 평생 일의 상징인 이것들과 헤어질 수 없어 그가 죽은 후에도 간직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가운을 접어 청진기와 함께 제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제주에 그것들을 가져갈 생각이었죠. 당신의 일부를 데려가요. 저는 그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마산을 떠나기 하루 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민호였는데 긴장한 모습으로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집 박씨 아주머니께 어머니가 제주도로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응, 그래, 난 내일 떠나. 그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몸무게를 옮겼어요. 저희. 민준이가 이걸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는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저는 가방을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산과 바다 옆의 집 근처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다운 그림이 있는 손수 만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라는 글씨가 위쪽에 휘청거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는 힘든 일이잖아요. 이사 전문 업체를 고용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는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제주에서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낮이든 밤이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탐욕과 기만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후회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기억할게. 그가 떠난 후 저는 민준이의 카드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림은 그처럼 달콤하고 순수했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기내 휴대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민호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민준이는 여전히 제 손자였으니까요. 마산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상했어요. 아파트는 거의 비어 있었고 바닥에 매트리스와 아직 포장하지 않은 몇 가지 필수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공간에 작별을 구하며 방에서 방으로 걸어 다녔어요. 부엌에서는 가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식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생일 파티, 새해 축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던 저녁의 흔적이 보였어요. 우리 침실에서는 긴 결혼 생활의 개인적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밤늦게 속삭이던 대화, 아플 때 서로 위로하던 것,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것들이요. 내일 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해. 저는 남편의 사진에 말했어요. 긴장되지만 또한 설레기도 해. 내가 이것을 한다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문을 잠그고 새 주인인 젊은 부부에게 열쇠를 건넸어요. 여기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가족을 키우기 좋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택시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마산의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장을 봤던 생선시장, 민호를 데리고 놀러가곤 했던 공원, 은퇴할 때까지 일했던 약구. 이 모든 장소들이 제 과거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해안선이 멀어지고 앞으로는 푸른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운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제 새로운 집이었죠. 제주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60대의 쾌활한 여성이었고 따뜻한 미소가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제 가방을 도우며 말했어요. 여기가 정말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제 새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섬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도로는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했고 멀리 한라산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공기는 바다에서 온 신선하고 짭짤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좋았어요. 제주 건축의 전형인 돌담으로 둘러싸인 파란 대문이 있는 작은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은 야생적이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귤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망. 뒷 베란다에서는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꿈꿔왔던 그대로였어요. 완벽해요. 저는 김 씨에게 미소를 멈출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잠을 잤어요. 낯선 소리들, 멀리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 다른 새들의 울음소리, 나무를 통해 움직이는 바람. 어떤 사람들은 잠들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 만에 더 잘 잤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습니다. 제주에서의 첫 아침, 저는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시 낯선 방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죠. 이곳이 제 새 집이고 제 새로운 삶이었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빛의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물 위에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좋은 아침, 제주. 저는 속삭였어요. 차 한 잔을 만들어 작은 뒷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했으며 꽃과 바다 소금 향기로 가득했어요. 귤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제주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첫 몇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장이 어디인지 알아야 했고 좋은 의사를 찾아야 했으며 지역 버스 노선을 파악해야 했어요. 제주 방언은 마산에서 익숙했던 것과 달라 일부 대화가 어려웠답니다.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며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파도를 보고 예쁜 조개를 모았어요. 오후에는 정원에서 일하며 수년간의 방치 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채소와 허브, 꽃을 심으며 오래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했어요. 저녁에는 차 한 잔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일몰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답니다. 때로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며 제 하루와 우리의 꿈의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여기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점차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 사는 이 씨 노인은 낚시꾼이었고 종종 자신의 물고기를 저와 나누었습니다. 송 씨 아주머니는 제주의 특별한 약초와 식물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젊은 세댁은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어느 날 젊은 세댁은 지쳐 보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데리고 제 집에 왔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그녀는 팔에 안긴 보채는 아기를 달래며 설명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호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기억했어요. 그 피로감, 그 걱정. 저는 부드럽게 그녀에게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기를 봐줄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는 지친 얼굴에 희망과 안도감이 가득한 채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40년 동안 약사로 일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아기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 아주머니가 쉬러 집에 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딸을 달래주며 옛 한국 자장가를 불렀답니다. 아기는 결국 진정되어 제 팔에서 잠들었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리웠고 제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그리웠던 것 같았어요. 낮잠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젊은 세댁이 돌아왔을 때 저는 민호가 아기였을 때 배웠던 복통을 위한 부드러운 마사지 기술을 보여주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딸을 조심스럽게 돌려받으며 말했어요. 다시 와도 될까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하는지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사회적 관계는 넓어졌어요. 젊은 세댁은 저를 동네의 다른 어머니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직 약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소한 건강 문제와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심각한 문제일 경우 의사에게 가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 지식을 나눌 수 있었답니다. 제 작은 집은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때로는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 정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나무에서 귤을 따고 물론 허락을 받고요. 돌담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이런 모임 중 하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연결이에요. 마이너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우리 전통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요. 수많은 해 동안 저는 제 역할을 통해 저 자신을 정의했어요. 마이너스 약사, 아내, 어머니. 그 역할들이 바뀌거나 끝났을 때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주에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넘어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일몰 무렵 해변을 걷고 있을 때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유명한 해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호흡 장비 없이 해산물을 수확하는 여성 해녀들이요.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군요. 네, 몇 달 전에 마산에서 이사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60년 동안 이 물에서 물질을 해왔어요. 13살 때 시작했죠. 저는 새롭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해녀들은 한국에 살아있는 보물이었고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말했어요. 제주의 많은 변화를 보셨겠군요. 오, 그럼요. 그녀는 허웃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관광객도 없고 화려한 호텔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섬 사람들과 바다뿐이었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왜 우리 섬에 오셨나요? 저는 그녀에게 남편에 대해, 제주에서 은퇴하려는 우리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제가 어떻게 혼자 오기로 결정했는지 이야기했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어요. 당신은 용감하군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혼자서는요.
때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여전히 궁금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어요. 갈매기의 울음소리처럼 밝고 예상치 못한 소리였습니다. 인생은 의심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녀는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를 가리켰어요. 물 보이세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미 해안에 도달한 파도는 뒤돌아보지 말고 아직 오고 있는 파도를 보세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답니다. 그날 밤 제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마산의 바쁜 거리에서 제주의 이 조용한 구석까지. 민호와의 배신과 상처에서 새로운 우정과 목적까지. 제주의 바다는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파도가 해안을 두드리죠. 다른 날에는 거칠고 강력하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인생처럼요. 이제 저는 68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황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새벽처럼 느껴져요. 저는 약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제주 토종 약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 섬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있답니다. 때로는 민호와 민준이에 대해 생각해요.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덜 날카로워졌어요. 시간과 거리에 의해 부드러워졌답니다. 저는 민준이의 생일에 소포를 보냈어요. 특별한 제주 초콜릿과 섬의 화산에 관한 책이었죠.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했고 그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조용한 집을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제주에 진짜 화산이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응, 하지만 걱정 마. 지금은 자고 있단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라산이 실제로 화산이야. 아주 오래전에 섬 전체를 만들었지. 와. 제가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온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여름에 할머니를 보러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화산과 해변 그리고 할머니의 새 집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통스러운 이별 후에 저는 민호가 다시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다는 생각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민준이를 보는 기쁨, 민호의 의도, 과거로 제 새로운 평화로운 삶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 그래,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일단 아빠하고 얘기해 볼게. 통화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달은 가득 차서 어두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드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여보? 저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이 방문하도록 해야 할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물론 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저는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믿었고 용서의 힘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민호와 그의 가족은 이번 여름에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관계를 재건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계속 거리를 두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해녀 할머니가 말했듯이 인생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하니까요. 68세에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했어요. 제 정원에서 따온 신선한 귤의 맛, 해안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이웃 아이의 미소, 제주 하늘에 변화하는 색깔들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짠내와 향기를 같이 전해줍니다. 이 바람처럼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고통과 후회를 마산에 남겨두었어요. 여기 제주에서 저는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도전으로 저를 형성해 왔어요. 마산이라는 바쁜 항구 도시에서 제주까지 저에게 집, 여정,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저를 계속 놀라게 하고 지탱해 주는 이곳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깊은 울림을 친구, 가족과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인생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의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